아니, 돈은 더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줄었다고요? 62세 김정호 씨가 겪는 친구들 모임에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퇴직 후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허덕이던 친구들은 그가 월 200만 원씩 번다는 말보다도 건강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떤 친구는 그건 불법 아니냐? 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의 방법은 철저히 합법적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이 몰라서 혹은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임대소득, 심지어 자동차 한 대까지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은퇴한 이후에도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건보료가 확 뛰어버리는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김 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가족 합산의 역설을 역이용한 방식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부인과 함께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18만 원 이상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의 자동차와 주택 그리고 지난해 받은 퇴직금이었던 것입니다. 고정소득은 없는데 과거의 자산이 오히려 부담이 된 셈이죠. 그래서 김 씨가 택한 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주 23일만 일하는 형태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부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이었죠.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매달 5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만 내면서도 실질 수입은 꾸준히 월 200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지역 가입자로서의 전략적 소득 분산입니다. 63세 박영자 씨는 퇴직 후 자그마한 찻집을 열었는데 매달 순이익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건강보험료를 확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딸과 공동 명의로 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딸은 취업 상태였기에 별도 건보료 증가가 없었고 박 씨는 기준소득을 낮춰 지역 건보료 6만 원대로 유지하게 되었죠. 단순히 가족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 딸이 회계와 고객응대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입니다. 60대 중반의 전직 교사 이남수 씨는 은퇴 후 소일거리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과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소득신고를 철저히 하되 연간 총소득을 3,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월 소득을 분산했습니다. 12개월 내내 일정하게 받는 대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수업을 쉬고 소득을 없애는 방식이었죠.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적게 버는 달을 일부러 만드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연 2천만 원가량의 부수입을 만들 수 있었죠.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구조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꼭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자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둘째,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고하고 누구 명의로 관리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소득을 받는 구조는 매우 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셋째, 소득 총액보다 건보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얼마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벌었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 건보료는 무조건 늘어난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어디 소속이냐, 어떤 소득 구조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적절한 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은 줄이는 것. 이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움직여야 비로소 가성비 높은 은퇴 생활이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건보료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적게 벌고도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많이 벌면서도 적게 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이건 꼼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는 그냥 정해진 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어떤 구조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제도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관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라면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건보료를 확 낮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약 9억 원 정도의 부동산. 고급 차량 2023년 기준 4천만 원 이상 소유시 제외. 이 조건만 지킨다면 건보료가 0원이거나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일정한 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용 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소득세 공제 등을 활용해 피부양자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단정 짓지 말고 세무 상담과 병행하세요. 2. 가족 명의 활용과 사업자 등록의 숨은 리스크.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택하는 게 작은 가게 운영이나 유튜브 수익, 배달 대행 같은 프리랜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 정도인 은퇴자가 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89만 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차량, 부동산,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20만 원 이상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은 단순 근로자로 수입을 받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실제로 자녀가 사업에 관여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만 빌리면 세무조사나 건보공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 운영이 불분명하면 추징 및 과태료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가족 참여가 수반된 형태로 운영하세요. 3. 자동차, 임대소득, 금융자산도 건보료 폭탄의 원인입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버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 임대소득, 예적금도 모두 지역 가입자일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고급차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은퇴 후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소득, 월세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일정 금액 이하라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예적금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평균 잔액이 반영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만으로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차량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전하거나 저가 중고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은 자녀와 분산하거나 연금저축처럼 비과세 비부과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4. 연금 수령 시기도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
퇴직연금의 일시 수령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는 순간 일시소득으로 잡혀 12년간 건보료 폭등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용 팁: 퇴직연금은 가급적 분할 수령을 택하고 수령 시점을 건보료에 영향을 덜 미치는 해로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국 핵심은 소득의 형식과 시점 조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필요하지만 그 형식과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수입: 한꺼번에 많이 벌기보다 연중 소득을 분산시켜 피부 양자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 근로소득 중심 활동: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은 건보료에 덜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가족과의 역할 분담: 실질적으로 활동을 분담하고 수입도 나누면 전체 가정의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한다는 건 무조건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소득도 챙기고 건강보험료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건보료는 운명처럼 정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전략의 영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족과 상의하고 세무사나 건보공단 상담 창구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 생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